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화는 브루탈리스트. 네. 브루탈리스트 무슨 뜻인가요? 브루탈리즘이라는 이제 건축 양식이죠. 네, 건축 양식이 양식에 대한 있습니다. 네, 네. 거기 그 브루탈리즘을 브루탈리즘 작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건축. 브루탈리즘을 이렇게 표현하는 네. 사람 네. 이란 뜻이더라고. 네, 그렇죠. 그 당시 이제 그 네. 바우하우스에서 네. 한참 음. 유행했던 바우하우스? 네. 스테이크 집 아니야? 네. 경양식 네. 경양식집 있어요, 이름이? 있었어. 있어. 그래? 커피숍도 있어. 봐봐. 아 진짜? 그렇군요. 그 바우하우스라는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란다. 독일의 네. 그 건축 학교죠. 그렇죠. 건축 디자인 학교인데 네. 뭐 단순히 건축만 했던 게 아니라 네. 어떤 산업 디자인 지금의 현대적인 이 산업 디자인에 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음. 그런 그러니까, 사조들이 네. 나왔던 소림 같은데요. 그런 약간 그런 소림사 느낌 같은 있죠. 느낌입니다. 네. 태산북두 네. 그런 네, 느낌이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바우하우스에서 나온 그 건축 양식이고 네, 네. 네. 그리고 브루탈리스트 브루탈이란 게 뭐 잔인한 뭐 이런 뜻이라서 그렇죠. 또 뭐 네. 약간 잔인한 브루럴. 사람 뭐 이렇게 뭔가 이중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브루탈리즘이라는 말이 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브루털에서 나온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건 아니죠. 그건 이제 그 르꼬르비지에라는 이제 건축가가 네. 했던 그 이 프랑스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브리시라고 있거든. 네, 브리. 브리. 네, 네, 네. 그 샴페인에 써 있는 그렇죠, 브리. 브리. 네, 그게 달지 않은 거. 뭐 브리. 뭐 그건데 거기에서 나온 네, 맞아요. 거더만. 네, 그래서 네. 좀 안 단 거라서 좀 약간 날 것 그대로의 뭐 그런 뜻이 있는 것 솔직한 같아서. 뭐 이런 뜻도 있죠. 그렇기도 한데 이제 이 브루탈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왔을 때는 네. 또 잔혹하거나 뭐 이런 잔인한 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한 남자한테 이 행해졌던 모든 잔인한 네. 이런 역사들, 기록들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좀 이중적으로 포함하고 그렇죠. 있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그 이 영화를 끌고 가는 두 명의 남자 주인공이 네. 둘 다 브루탈리스트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영화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감독은 신예 감독입니다. 신예 감독이죠. 네. 네, 브래디 코베라는 네. 분이신데 네. 88년생이에요. 네. 동생이요? 이게 첫 번째 영화는 아닌데 그건 첫 아니라고 번째 하더라고요. 상업 영화로서는 이게 상업 영화로서는 이게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배우 출신입니다. 네. 아 맞아 배우 출신이더만. 네, 그래서 배우로서 좀 여러 단역들을 좀 맡아오다가 네. 이후에 감독으로서 데뷔를 하면서 네. 지금 뭐 이번 아카데미 네, 지금 10개 부문 네, 10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거든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야 대단하다. 이미 상 받은 것도 있지 않나 이거? 뭐 베를린? 받았죠. 네네. 베를린에서 맞아요. 네네. 저기 뭐 각본상? 뭐 그런 거 받은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던데. 그래요. 은사장가 은곰인가 뭐 이거. 황금사자 은사자상, 은사자상 은사자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네. 각본상이 원래 한 2등상 정도 되잖아. 1등이 작품상이고. 네네. 그래서 그런 거 같아. 근데 은사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악마와 이 교환을 한 것 같아요. 뭐를? 뭐? 외모와 나이와 네. 이 재능을 네. 맞교환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근데 사실 배우 하긴 좀 애매한데 약간 생긴 게 좀 양조사 느낌인데? 양조하는 애들 딱 이렇게 생겼거든? 아 그래요? 어. 아니 근데 그렇게 볼 게 아닌 게 이 네. 과거 사진을 과거 사진 보면 보면 진짜 혼남이에요. 혼남 좀 아니 꽃미남이야. 네, 꽃미남이에요. 그래? 이분이 워낙에 영화를 좋아해서 이거 원래 있었어. 11살 때부터 영화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꽃미남은 아니지 이거 너. 아니, 네, 약간 혼남이었지. 네, 혼남이에요. 너드네 너드. 네. 그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너드 잘생긴 너드 같은 느낌. 늦었? 늦었. 늦으면 좋다는 늦었. 네, 늦었남이네요. 네. 네, 늦었남 브래디 코베가 감독이었고요. 늦었남에서 네. 이 양조사로 네. 변신하신. 뭐 사실 술을 만드는 거나 그렇죠. 영화 만드는 거나 비슷하지. 비슷합니다. 네, 또. 주물주물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푹 익혀야 되거든. 그렇죠. 네. 그리고 주연 배우 배우는요? 주연 배우는
에이드리안 브로디. 네. 아. 피아니스트였다가 이제 브루탈리스트가 된. 그렇죠. 이분 진짜 좀 예술적으로 생겼어. 아 진짜 뭐 그러니까 무슨 예술가든지 그냥 이렇게 이 얼굴로 그냥 네. 뭐 나 연주자요, 나 지휘자요, 나 화가요, 뭘 해도 그냥 생긴 얼굴에 일단 영화가 한 100편 들어있어. 그러니까요. 이게 웃긴 게 이 에이디언 브로디의 아버지가 폴란드계 유대인이었대요. 네네네. 그래서 피아니스트에서는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으로 네네. 그렇게 출연을 했었고 유대계긴 하구나. 네. 어머니는 헝가리. 이번이 헝가리잖아요. 네, 네. 분이에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헝가리계 유대인으로 네. 그렇게 역을 맡아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자기 부모님에게 바치는 헌사하는 그런 영화들을 좀 찍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73년생이시네. 키 185야. 아직 탄탄하더만. 그럼. 부러운데? 전 여친이 모델분이랑 이렇게 사귀셨다. 뭐 잘생겼잖아. 잘생겼더라고. 일단 키도 크고 왁구가 좋아. 그치. 근데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학살당하는 역할로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학대당하고 약간 악역 같은 걸로 좀 많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하셨겠지. 뭐 많이 작품 했을 건데 기억에 남는 게 약간 좀 그런 것들밖에 없어갖고 너무 당하는 역할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예전에 이제 킹콩 같은 킹콩 맞아요. 네, 킹콩에서도 또 나왔었고 다즐링 주식회사라는 영화에도 나왔었고 맞아요. 네, 거기도 나왔었죠. 그 블룸 형제 사기단. 맞아요. 거기도. 네, 거기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전 본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에드리안 브로디가 라즐로 토스 토스 역할로 주인공 가상으로 나옵니다. 네.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 또 강렬한 이 악당 역할을 맡으신 분이 그렇죠. 가이 피어스 배우입니다. 네, 메멘토. 그렇죠. 우리가 또 메멘토로 많이 알고 있는. 많이 늙었더라. 피어스 형. 근데 약간 나는 나이 먹어도 되게 멋있어진 것 같아. 멋있긴 해. 멋있긴 해. 진짜. 이 아이언맨 나왔지 않았어? 이 형이 그 형 아니야? 맞아요. 아이언맨 3. 아이언맨 그 3인가? 네, 맞아요. 그 네. 몸에서 열나시는 분. 맞아요. 네. 그게 3구. 맞다. 3구나. 네네. 저는 예전에 이제 타임머신이란 영화 봤었는데 타임머신. 네, 그 원작 소설 타임머신을 기반으로 한 그 소설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강렬하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메멘토에도 나오고 네. 그랬던 것 같네요. 벤 뷰런 역으로. 네, 벤 뷰런 역으로 나오죠. 네, 미국의 뭐 재벌 부자 역할로 이렇게 나오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라즐러의 네. 아내 역할로 네. 펠리시티 존스라는 펠리시티 존스 배우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영국 분이시고 네.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오셨는데 저기 뭐냐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에디 레드메인과 함께 스티븐 호킹의 부인 역할로 맞아 제인 호킹으로 나왔었죠. 네, 제인 호킹으로 맞아. 나오셔가지고 기억난다. 네, 좋은 역할을 연기를 보여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예전에 스타워즈의 그 로그원의 주인공으로도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또 좋은. 어디서 나서는 이거 되게 이렇게 배우하기 좋은 상이던데. 나는 좀 본 적은 없고 이름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고전 영화에 나가도 되게 맞아요. 잘 어울릴 역할이고 네. 또 네. 영국 사람이잖아. 네. 발음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뭘 해도 그냥 약간 잘 어울릴 얼굴이라서. 그래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연기들은 연기는 진짜 다 좋아가지고. 기가 막히더만. 진짜 연기는 그 침대 위에서 네. 핸드잡하러 어우씨 쌀 뻔했는데. 포딘 줄 알았어. 네, 이거 이제 배급을 A24에서 했고, A24구나. 네네. 그리고 제작비가 1,000만 불이 안 들었어요. 이게 960만 불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제작비 많이 아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시다시피 이 비스타비전이라는 카메라로 네. 찍은 필름 영화. 네, 필름 영화잖아요. 네. 아, 그러다 필름 보니까 영화야? 사실 필름이 굉장히 비쌉니다. 필름값이 엄청 네, 나거든요. 비싸죠. 어, 네. 요즘 또 안 쓰니까 더 그렇죠. 올랐을 거 아니야. 맞아요. 예전보다 더 생산이 안 되니까. 비싸졌겠지. 네. 거기다가 비스타비전이면 이제 35mm 필름을 이렇게 90도로 꺾어서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70mm로 찍는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화를 35mm로 축소해서 인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더 큰 필름으로 찍고 작게 인화를 하니까 훨씬 더 선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해상도가 더 선명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그 제작비도 많이 올라갈 텐데 이런 대작을 1,000만 불도 안 들어서 찍었다는 게 조금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감독의 능력인데. 그렇죠. 네. 대단하네요. 와 이거 그 뒤에 얘기를 좀 보니까 네. 가이 피어스랑 에이디언 브로디랑 네. 펠리시티 존스 대신에 네. 조엘 에저튼이랑 네. 마리온 코티아르랑 마크 라이언스를 네. 캐스팅할 예정이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요. 마크 라이언스면 그분이거든요. 네. 저기 뭐냐 본제놀에서 네. 그 막 설리. 네네네네네네 거기 네. 돈룩업에 나왔던 맞아요. 네네, 그분이거든요. 참 와 섬뜩했겠다. 진짜. 좀 공포스러웠을 수도 그러니까 있겠어요. 그분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네네. 아무튼 다시 뭐 얘기를 해보자면 비스타비전으로 찍은 영화가 네. 이 로버트 드니로 나왔던 원아이드 잭이라는 로버트 드니로 말론 브란도 나왔던 네네. 원아이드 잭이라는 영화가 타짜? 마지막이었대요. 타짜는 아니고요. 그래서 타짜 아니고 그 이후로 63년 만에 비스타비전으로 찍은 영화를 이렇게 그 사이에도 그러니까 영화 전체가 아니라 네. 중간 이 비스타비전으로 찍은 영화들은 있었어요. 몇 컷 정도를. 네. 근데 이 35mm 필름을 이렇게 꺾어서 찍으니까 이제 70mm로 찍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면 그 후반 작업을 하기가 용이한 거예요. 넓으니까 일단 거기다 뭐 CG 같은 걸 넣거나 뭐 이런 그런 작업을 용이해서 그런 장면을 찍을 때는 대부분 이제 비스타비전으로 찍고 그렇게 작업을 했었던 영화들은 많은데 영화 전체를 이 비스타비전으로 찍은 거는 이 원아이드 잭 이후로 63년 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좀 더 기념비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게 네.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1950년 47년부터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50년대가 주요 무대죠. 주요 무대라서 그 당시의 분위기가 정말 잘 나요. 이 맞아요. 필름으로 찍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와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 아니었나. 네. 아유 나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진짜 그 시절 같더라고. 이거 다 맞아요. 세트인가 이거 어떻게 찍었지? CG를 썼나? 막 그랬는데 어쨌든 진짜 옛날 모습 같아서 되게 네네. 일단 보는 눈뽕이 되게 좋았어. 맞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간략한 줄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이야기는 미국에 도착하는 네. 한 헝가리 출신의 한 유대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이야기했던 대로 이름은 라즐로고요. 네. 건축가 출신이죠. 네. 바우하우스에서 네. 공부를 한. 그래서 또 몇 채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네. 2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네.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수용소에서 탈출해가지고 네. 미국으로 이렇게 도망쳐 나온 네.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자기 아내랑 자기가 그 사랑하는 조카를 놔두고 이렇게 네. 오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의 사촌이 일하는 거기 필라델피아였죠 거기가. 네, 그렇죠. 필라델피아로 이제 위치를 옮겨서 네. 그 사촌이 운영하는 가구점에서 네. 아틸라라고 하는 사촌이 운영하고 있죠. 네. 네.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음. 거기서 이제 숙식도 해결하고 네. 그 사무실 건물에서 네. 사실 창고지. 창고. 그렇죠. 그쵸. 창고에서 사는 음. 거죠. 그냥 조그만 이 침대 하나 있어. 간이 침대 같은 거.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야. 네.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 그렇죠. 그래서 근데 또 마침 이 사촌은 자기가 이 가구를 파니까 네. 너가 디자이너니까 좀 음. 세련된 가구들 너가 해주면은 좋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일까지 채용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렇지. 음. 숙식 제공에 그렇죠. 직업까지. 그렇죠. 네. 네. 뭐 가족 같은 회사, 음. 네, 가족 같은 회사라고 많이들 있죠. 가족이지 뭐. 네,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어떤 부자의 아들이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의 서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버지 생일을 맞이해서 네. 요 아버지 서재를 좀 리모델링하는 일을 맡기고 네. 싶다. 서프라이즈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리모델링하는 의뢰를 맡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프라이즈로 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 없을 때 요 일들이 진행이 돼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아버지가 갑자기 난입을 한 거죠. 근데 자신의 바뀐 이 서재를 보고는 호통을 치면서 쫓아냅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약간 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면서 이 디자인의 사조가 확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했던 그 말 중에 less is more라는 네. 말이 있어요. 네. 다 덜어내고 음. 정말 실용적인 것만 남겨놓는 네, 것이 네, 네. 가장 훌륭한 디자인이다라는 네. 그 생각으로 보니까 딱 그 느낌으로 만들어놓은 이 디자인이에요. 그 서재 자체가. 네. 그래서 그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바뀐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쫓아낸 거야. 네. 거기다가 밖에 감히 내 집에 흑인을 발을 붙여? 그렇지. 라는 그러니까 인부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 쫓아냄과 동시에 사촌한테 원래 지급돼야 될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너한테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 네. 한 거야. 디자인을 아예 모르는 사람인 거야. 그치. 뭐가 미적인 건지에 대한 판단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게다가 이건 누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너 내 아내한테도 추근덕대더라 라고 하는 거야. 사촌이. 저건 아마 아내가 그렇게 약간 이간질 시킨 그런 느낌이 거 있죠. 같죠. 네. 있어봐. 또 여기서 내가 준비했을 줄 알았다. 네, 네, 네. 네. 아무튼. 네,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진짜 집도 졸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무료 급식소, 네, 노숙자 쉼터 같은데. 네, 노숙자 쉼터 같은 데에서 네. 무료 급식을 받아가면서 그냥 일용직 같은 네. 일을 하면서 네. 하루를 이렇게 읽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건설 현장에서 완전 그냥 소위 말하는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뭐 막노가다로 연명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석탄 캐고 석탄 캐고 네. 뭐. 네. 이 당시 이제 그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그 펜실베니아 주잖아요. 여기가 네네. 이제 그 얼마 전에 뭐 일본이 산다 만다 했었던 US 스틸 본사가 있는 아. 곳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 중간에 보면 이제 스틸 막 철강. 노래 그치. 나오네. 네. 그죠? 네. 철강으로 엄청난 게 유명한 도시예요. 이 펜실베니아 주가. 그래서 피츠버그랑 필라델피아가 가장 유명한 도시인데 펜실베니아 주에서 네네. 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따라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예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부자 밴 뷰런. 밴 뷰런이 네. 찾아옵니다. 그 네. 자기가 서재를 바꿔줬던 밴 뷰런이 찾아와서 자기가 몇 군데 이제 그 잡지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있던 그 서재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역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니까 눈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서재를 이렇게 꾸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군요. 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바꿔놓은 서재 때문에. 그러니까 잡지 같은데 실려 그렇죠. 뭐 성공한 오늘의 집 부자 뭐 이런 데 밴 나온 거지 뷰런의 뭐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서재 하면서 잡지에 딱 하니 그 약간 패션 잡지 그 뭐야 행복이 가득한 집 행복이 이런 데. 가득한 집 이런 데 딱 실린 거야. 우먼 센스 뭐 이런데. 또 우리나라도 이 성공한 부자들이 그치. 이렇게 한번 기사 써주면 엄청 좋아하거든. 그치. 신난 거지. 굉장히 빨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뭐 미용실 가면 있는 잡지들 그쵸, 있잖아요. 그쵸. 거기 실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 그 진가를 못 알아본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돈을 그때 지급하지 못했던 돈을 딱 주면서 한번 와달라. 한번 내가 초대를 할게.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탁을 할 때 보니까 얘에 대한 조사도 다 돼 있어. 맞아. 얘가 그 헝가리에서 어떤 작업들을 해왔었는지 그치. 이런 것들도 다 조사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가죠. 네. 갔더니 뭐 밥이나 한번 한 끼 뭐 이렇게 먹는 자리인 줄 알고 갔는데 막 거기 턱시도 뒤에 있으니까 그거 갈아입고 그래서 완전 파티야. 파티야. 파티 장소. 연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이 막 몇만 헥타르 막 이렇게 되는 집이에요. 네. 근데 거기 그 별채가 따로 있어. 여기서 숙식 해결하면서 일단 파티하니까 와라 고 했는데 가니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네. 내가 그 너가 그때 서재에서 쫓겨난 날 사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병상에 계시다가 집에 와서 돌아가셨다. 네. 근데 얘가 어머니를 너무 사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 어머니를 기르기 위한 네. 하나의 문화센터를 여기 이 집 터 옆에 있는 언덕에다가 네.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그걸 네가 좀 디자인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디자이너로서 그러니까 건축가로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그렇죠.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1부가 끝납니다. 아, 그렇죠. 인터미션이 있죠. 인터미션이 있어요. 아, 15분 길어. 동안. 길어요. 어떻게 2부까지 다 합니까? 2부 다 가요? 해야지. 통째로 가요? 간단하게. 네, 네, 네.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2부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느냐? 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의 아내와 이 조카가 아직 그 거기 어디 잡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어디 국경선에 오스트리아 뭐 오스트리아 맞아. 이게 뭐. 오스트리아죠. 네. 오스트리아 이 국경에 네네. 아직 그 보호를 네.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미국으로 넘어오려면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필요한데 네. 그 중에 이 벤 뷰런의 지인들 변호사가 있어요. 네. 그 변호사를 통해서 손쉽게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게 네. 하는 도움을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몇 년 동안 이렇게 골머리 싸고 있던 문제를 그냥 단번에 해결하게끔 돼요. 네. 그래서 와이프가 오죠. 근데 와서 보니까 영양실조로 인해서 네. 그 휠체어를 타고 있는 신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걷지 못하는 상태가 돼서 네. 휠체어를 타고 네. 아내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또 벤뷰런이 그 이제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네. 딱 초대를 해가지고 혹시 어떻게 지내셨냐? 그 전에 있을 때는 헝가리에서 있을 때는 어떻게 지내셨냐니까 얘들이 막 엘리트인 거야. 진짜 엘리트더라. 기자였대는데 뭐 옥스포드에서 네, 옥스포드에서 영어를 공부를 했대.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물어본 거야. 근데 사실은 약간 거기서부터 꼽이 상했어. 그쵸. 네. 빈정이 상했어. 네네. 나는 약간 이렇게 얘 보니까 한 고등교육 정도밖에 안 받은 느낌이에요. 약간 대학 못 나오고 그렇죠. 빨리 일찍부터 이제 사업에 뛰어들어서 네. 네, 그렇게 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빈정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뭐 나경원 불러가지고 우리 같은 서울대 동문 아니니까 했는데 혹시 어디까지죠? 이렇게 물어봐서 빈정이 상했던 그 김영신의 마음으로 야, 네. 그 동전 좀 가온나. 그래서 동전 딱 던진 다음에 구두 닦기 신세를 네. 구두 닦기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하를 하면서 네. 조롱을 하죠. 네.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 원래는 라줄로를 뭐 아티스트니 뭐 건축가니 이러면서 되게 축혀 세워주던 그렇죠. 이 벤 뷰런의 태도가 네. 점점 바뀝니다. 점점 바뀌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자본의 이 계급에서 최하층에 있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또 이 일을 맡겼잖아요. 네. 그럼 가불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을로 추락을 하면서 네. 더 이제 하대하는 네. 그런 모양새가 계속 이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하는데 이 라줄로는 또 이 작가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맞아요. 자신의 디자인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이런 일들이 쭉 발생을 해요. 네. 처음에는 이 돈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죠. 하다 보니까 자꾸 돈 얘기를 꺼내게 네, 되고 그러면서 막 이 설계를 계속 도면을 바꾸는 네, 바꾸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네. 결국 그러면 그거
나한테 줄 돈을 거기서 까가지고 까서라도 이거를 그치. 계속 해라 네네. 라고 계속 고집을 피우죠. 네. 그러다가 이 자재들을 옮기는 기차에서 네. 열차 사고가 사고가 한번 나죠. 납니다. 인사 사고가 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이 한번 다 뭉개져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거기에 대한 또 비용을 치러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가 중단됩니다. 중단이 됩니다. 아하. 그래서 몇 년이 지나죠. 1958년으로 네. 훌쩍 지납니다. 네. 라즐로는 뉴욕에서 시티에 있는 뉴욕에 있는 그 건축사 사무실에서 네, 네, 도면을 그리는 제도사로 네, 일하고 있죠. 제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그 변호사가 네. 또 이 와이프를 모셔오게 해줬던 네. 그 변호사가 찾아옵니다. 다시 요거를 재개하려고 한다, 공사를. 완성해 보자. 그 기차 사고로 인했던 그 피해가 어떻게 이제 보험 처리가 돼서 되고 네. 뭐 재판 이런 것도 다 어쨌든 수습이 된 거예요. 네. 상황에서 그래서 돈도 다시, 좀 받았고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가장 얘가 고집을 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붕 문제가 하나 있었고, 네. 그리고 이 대리석이 또 있어요. 네. 그렇지. 대리석이 그냥 단순한 뭐 어딘가에서나 구할 수 있는 이런 대리석이 아니라 네. 꼭 자기가 찝은 곳이 있는 거야. 네. 이탈리아 카라라에서 이탈리아의 네. 그 카라라 채석장에서 네. 거기 있는 빛깔이 고유의 빛깔이 있다. 그래서 그걸 꼭 가져오고 싶다라고 해서 네. 거기서 만나죠, 벤 뷰런이랑. 네. 그렇죠. 이탈리아에서 만나서 그렇죠. 네. 둘이 같이 둘이 같이 이제 그 채석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그 채석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형무소에서 같이 갇혀 있었던 동료였던 맞아. 사람이에요. 네. 아 그래?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 라즐로가 이제 마약에 취해가지고 한 구석에서 이렇게 네. 자빠져 있는데 네. 벤 뷰런이 네. 갑자기 다가오더니 네. 강간을 해버립니다. 강간을 해버리죠. 오, 야, 너가 뭐라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다 한다고 얘기를? 음. 어쨌든 몹쓸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하죠. 네. 바로 그냥 관통을 해버려요. 관통맨. 끔찍했어. 끔찍했어요, 진짜. 그래서 그 이후로 라즐로의 뭔가 태도가 네. 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이 인부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네. 와이프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더- 신경질적으로 바뀌고 네. 폭력적으로. 자기 주변에도 굉장히 막 고함을 지르고 네. 언성이 높아지는 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약간 신경쇠약적인 그런 그 증상을 보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자신의 와이프인 에르제벳에게 네. 그 일을 실토를 합니다. 네. 그 길로 곧장 이 에르제벳이 벤 뷰런을 찾아가죠. 그래서 당신의 모든 이 추악한 만행을 폭로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그의 딸과 아들 네. 그리고 그의 사이가 될 사람 네. 그리고 그의 동료들 네. 앞에서 네. 그가 이 라즐로를 네. 강간했다라는 네. 그 사실을 네. 발설을 하죠. 네. 그렇게 되면서 그 갑자기 그 벤 뷰런은 또 자리를 피하고 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면서 네. 벤 뷰런은 이제 또 어디로 사라진 듯한 네. 느낌의 장면이 또 연출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훌쩍 흘러요. 네. 80년 여기 비엔나죠. 네. 비엔날레 건축 비엔날레. 네. 제 1회 비엔날레. 네, 제 1회 베니스죠, 베니스. 베네치아. 네, 베네치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서 그 자신의 조카였던 조피아. 조피아가 그 이 벤 뷰런 센터 네. 그 라즐로가 지었던 네. 설계했던 이 벤 뷰런 센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늘어줍니다. 네. 사실은 이 건축 디자인에 어떤 의미들이 들어 있느냐. 네. 여기는 이 자신의 숙부가 숙모를 그리워하면서 했던 모든 것들 네. 그리고 형무소에서 바라봤던 어떤 희망의 빛 네. 그리고 형무소에서 갇혔던 이 공간의 어떤 그 면적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이 안에 함축이 되어 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하면서 네. 이
그러니까 라줄로가 설계한 이 건축이 얼마나 이 그의 슬픈 네.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끝이 나는 영화 브루탈리스트였습니다. 줄거리 길게 하시네. 힘들었습니다 이거. 30분이 지났네. 근데 지금까지 들었던 줄거리 중에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 네. 나 진짜 프리스타일로 했거든. 네. 안 해가지고. 나 이렇게 다 얘기할 줄 몰랐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는 더 나은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아무튼 이런 장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고요. 네. 뭐 영화 보신 분들만 이 방송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스포를 그냥 뭐 하겠습니다. 사실 네. 뭐 알고 봐도 별로 뭐 크게 문제될 내용은 없어. 저는 이 영화 보고 나서 찾아봐서 알았는데 사실 저는 영화 볼 때만 해도 이거 원래 실존 인물에 대한 얘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실화 실화인 줄 기반 알았어. 아니야? 실화 아니에요. 실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에다가 브루탈리스트 치니까 밑에 그 이렇게 쭉쭉 뜨는 거 있잖아. 네네. 실화 이렇게 뜨더라 그래갖고 나는 당연히 약간 실화 기반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구나. 다들 우리 같은 생각으로 네네. 찾아본 거야. 비슷한 어떤 그런 텍스트도 없었고 그냥 순전히 이 감독의 창작물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고 각본 잘 썼네. 네네. 그럼. 저는 그런 의미로서 더 점수를 많이 드리고 싶지만 일단 뭐 5점이 만점이니까 저는 5점으로 시작을 할게요. 네. 정말 이 영화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영화는 감독 노름, 감독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감독을 이제 다른 말로 뭐 한다면 이야기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주제 의식을 이런 소재를 끌어와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놀랐고요. 이거 실화도 아닌데, 이런 허구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과 같이 엮어서 만들었다는 그런 영화들은 많지만 이런 메시지를 그렇게 설파했다는 거, 거기에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뭐 서두에 얘기했지만 비스타비전이라는 카메라를 굳이 사용하면서까지 이 영화를 찍은 거는 이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브루탈리즘으로 뭐 대변되는 이런 몇 가지 그 건물들이 나오잖아요. 이 건물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인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라든가 그냥 카메라 SLR 같은 카메라로 큰 건물을 찍다 보면 이렇게 왜곡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이 아무런 왜곡이 없더라고요. 이 첫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자유의 여신상이 나오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그 건물에 대한 왜곡이 전혀 없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영화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저는 일단 5점을 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관한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 같이 드릴게요. 네. 파이님은요? 목 아파. 네. 그럼 목배님 먼저 하세요. 그래?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원래 점수가 후한 편이잖아요. 전 3점입니다. 의외인데 나 형도 재밌게. 아니 재미는 있게 봤어. 근데 아까 조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런 영화에 뭐 이런 훌륭한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난 그 메시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난 보기는 재밌게 봤고 뭐 내가 좋아할 만한 막 그런 포르노 극장에서의 막 그런 씬도 나오고 뭐 전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런 시대물이나 특히나 좀 그런 이들의 복식을 되게 좋아해서 이 50년대 60년대 복식 너무 좋더라고. 맞아요. 차도 좋고 막 이런데 사람들 옷 입은 게 너무 좋아서 여러 가지 재미 요소들은 많았는데 메시지를 잘 모르겠어. 이 감독이 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인 메시지가 있긴 한데 결국은 이 유대인에 대한 이게 뭐 탄압을 뭐 시오니즘에 대한 뭐 찬성인지 반대인지 뭐 그 양쪽 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좀 이 영화를 3시간 넘는 영화를 인터미션까지 주면서 이렇게 막
좀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만든 게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만든 걸 거 아니야. 그 하고 싶은 얘기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일단 3점. 네. 알겠습니다. 파이님은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좀 일감으로 들었던 생각은 이게 유태인의 어떤 민족 영화의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흔히들 우리나라의 뭐 한민족이 담긴 노래로 막 아리랑을 꼽는 것처럼 네. 이 영화 자체가 어떤 유대인의 어떤 슬픈 역사,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갖고 가장 잔인한 학살의 역사를 가진 네. 그런 민족이잖아요. 네. 유태인을 특정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떤 뭐 그 민족의 DNA를 통해 갖고 이어 내려지는 어떤 진통이나 네. 서름이 담긴 그 거대한 가상의 메모리얼을 짓는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기록 영화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깊게 봤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이제 뭐 전쟁이나 네. 학살이라는 어떤 키워드 같은 것들로 상징될 수 있는 한 시대의 슬픔이 개인의 삶으로 응축이 되면서 네. 그 이런 감정 같은 것들이 그냥 관객한테 전이가 되는 네. 그런 경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네. 표현적으로도 되게 너무 노련해서 네. 저는 이거 되게 나이가 굉장히 꽤 있는 관록이 있는 그런 감독님이 연출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되게 신예 감독님이 이거를 하셨다라는 게 네.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되게 정말 정밀한 거 하나까지 세공하다시피 네. 그런 디테일들을 만져가면서 그런 어떤 섬세함을 보여준 것에 대한 어떤 예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만듦새에서도 굉장히 놀랐고, 네. 그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런 실력에서도 굉장히 놀라웠어서 네. 일단 너무 감탄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영화였고, 네. 일단 선별점은 4점으로 시작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셨네요. 네. 네, 그래요. 저는 좀 두 분과 반대로 봤어요. 저는 일단 이 브루탈리스트라는 제목 자체에서 이 뭐 물론 영화적으로는 봤을 때 주인공은 분명히 아드리안 브로디지만 네. 저는 가이 피어스를 중점적으로 봤고요. 벤 뷰런을. 네네. 그래서 이 사실 유대인이라든가 유대인의 어떤 서사라든가 시오니즘은 이 감독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냥 가져왔다고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본 거는 이 감독은 철저하게 미국 지금 시대의 미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대변되는 어떤 그 자본주의의 폭력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와 상반되게 어떤 예술의 순수성을 갖다 붙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대립되는 그 두 관념들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계속 부딪히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보여줌으로써 네.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거대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폭력성에 대한 그런 고발 같은 영화라고 일종의 봤거든요. 미국의 종교죠. 네. 그러니까 이 유대 탄압도 사실 종교 때문에 네. 벌어진 건데, 네네. 미국은 뭐 기독교 개신교국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자본을 숭앙하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거를 대표하는 인물이 벤 뷰런인 것 같고, 네. 네. 벤 뷰런의 여기서 보면은 벤 뷰런이 보여주는 그 열등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미국 부자, 그 시대의 미국 부자. 지금은 또 달라졌지만 이때 미국 부자들은 네. 어쨌든 그 말로 하진 않지만 유럽에 대한 그 전통에 대한 동경. 네. 사실 뭐 바우하우스 얘기 나오니까 그쵸. 오씨 뭐 죽고 옥스퍼드 얘기하니까 그냥 네. 아닥해버리잖아. 기 죽어버리지. 거기서 뭐 내가 저는 유펜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해봤자 유펜 이런데 요즘이나 쳐주지 이때는 안 쳐줬을 거라. 그리고 내가 볼 땐 뭐 대학도 변변히 못 나왔어 이 아저씨는. 어디 약간 그 무슨 기술대학 이런데 어디 뭐 잔디 깔아주고 졸업장 받고. 그러니까 얘가 부자인 거는 그냥 미국인이라서 부자인 그러니까. 거야. 미국인이라서 그냥 네, 부자인 네, 거야. 네.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 측면을 음.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감독이 깔아둔 레이어 중에 네.
그 뭐 아까 얘기했던 네. 그 유대인에 대한 네. 민족적인 영화도 네. 있고 그리고 자본과 이 자본의 네. 계급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격렬한 그런 네. 것들 현장을 네. 보여주는 것도 한 층이 있고 네. 또 뭐 예술가의 뭐 네, 그렇죠. 예술성과 무슨 현실에 순수함이라든가, 대한 그런 뭐 것도 충돌, 있고, 네, 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도 아메리칸 그런 것도 드림의 있고. 뭐 그 허망감 네. 이런 것들도 뭐 좀 디아스포라에 대한 네네. 어떤 그런 것들도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다 뭐 여러 네. 레이어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뭐 예술가들을 모이면 돈 얘기를 하고 네. 금융가들을 모이면 예술 얘기를 한다. 아. 이런 얘기가 좀 생각이 났었고요. 네. 금융가들 모이면 예술 얘기 안 하던데. 난 못 봤어. 아, 그래요? 여자 얘기밖에 안 네. 하던데. 아, 네. 그리고- 찌라시 얘기만 하나요? 저는 약간 메타 영화로서 영화에 대한 메타 영화로서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영화 볼수 한 편을 있네요.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감독과 음. 어떤 이제 제작 그 투자자들 투자자들과의 네. 그런 대립 같은 네네 그런 것들로 그런 것들로 볼 수도 있겠죠. 네. 이 맞습니다. 형태도 근데 약간 나는 네.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인터미션도 있고 처음에 뭐 프렐루드도 있고 약간 네. 뭐 서막이 있고 뭐 네. 인터미션이 있고 마지막 뭐 이렇게 다 1, 2부가 또 제목이 따로 있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형식적인 게 약간 교향곡이나 어쨌든 나 음악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네네. 그런 한편의 음악의 형식이랄까 아니면 건축물의 네네. 형식처럼 그런 식으로 네. 뭔가 형식미에서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맞아요. 만든 것 같은 네. 느낌이더라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영화 보면서 정말 브루탈리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브루탈리즘의 건축물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 왜 루이스 설리번이라는 건축학자가 얘기했던 그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네네. 그런 그 말에 대한 느낌도 되게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영화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형식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네네. 그러니까 뭐 1막까지 그러니까 그 1막이랑 이 네. 전에 라즐로의 삶이 네. 결국 이 건축물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1막까지가 어떻게 보면 그 설계에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네네. 2막부터는 실제 이제 쌓아가는 건축을 그쵸. 만들어가는 네네. 그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메타 의미를 담고 있는 네. 네, 그런 영화로 볼 수 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레이어가 엄청 많다는 거는 보면서도 보고 나서도 계속 생각해 보면은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고 네. 보는 사람마다 다 시각이 다를 것 같고 확실히 잘 만든 거는 인정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동진 평론가가 5점 줬다고 했나? 아 그래요? 네, 5점. 올해 처음 5점을 준. 그 양반은 네. 1년에 5점 몇 개 써? 좀 많이 안 쓰는 것 많이 같은데. 안 쓰지? 네, 한 두세 개 쓰는 것 같은데요. 두세 개? 많이 봤죠? 거의 목패 수준이네. 그렇죠. 목패는 뭐 거의 뭐 아니 두 개야 두 개. 색동진이죠. 뭐. 저도 2개 정도 썼던 것 같은데 저번 작년에 아, 네, 룩백하고 바빌론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안 썼던 것 같네요. 네. 그래요. 아 근데 정말 이제 연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배우들의 연기도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아 저는 뭐 그러니까 사실 면면이 보면 다 좋을 수밖에 없긴 한데 네. 이 가이 피어스의 연기가 네. 또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 형은 그냥 약간 돈 많은 나쁜 새끼로 낙인이 찍힌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얼굴 근육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실룩거리는 그런 느낌도 와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 말투가 남을 이렇게 하대하는 하대하는 느낌이 그런, 네네. 딱 들어갔고 이 자본뽕에 맞아서 네. 그 상대를 되게 하대하는 그 되게 거만한 사람의 느낌을 굉장히 잘 내더라고요. 네. 그의 상대 역이었던 이제 에드리안 브로디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얼굴이 서사라고 볼 수 있는 존나 억울하잖아. 눈썹이 존나 억울하거든. 네. 이 팔자야 한자로 팔자. 맞아. 맨날 팔자요. 네.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 이분은 뭐 연기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원래 배우가 뭐 사실 그냥 외모가 연기긴 한데 이분은 유독 우리가 계속 외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생긴 게 좀 예술가 그냥 누가 봐도 예술가야. 맞아요. 그래서 또 키도 크고 살짝 말라서 이 키가 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을의 입장으로 보려면 살짝 구부정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그냥 불쌍해지지. 후줄근하게 입혀놓고 네. 바로 불쌍해지더라고요. 네. 와이프 역으로 나왔던 펠리시티 존스도 네. 네,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고요. 아 이런 와이프가 있을까 이런
그렇죠. 옆에서 딱 정도로 옆에서 딱 굉장히, 바로 네. 딱 잡아주잖아. 네, 이렇게 네. 기어봉을 바로 딱 잡아주잖아. 그러니까 직진할지 그치? 후진할지 바로바로 알려주잖아요. 이분 약간 비전이 있으시더만. 아니, 약간 저쪽이야. 무당과야. 역시 큰일 하시는 분 옆에는 이렇게 네. 다 이렇게 뭔가 좀 그래요. 마법사가 한 명씩 있는 그런 느낌 그럼 같기도 하고. 라드로가 약간 장님무사 같은 느낌인 건가요? 장님, 그렇지. 장님 뭐야? 장님 주술사인가? 장님무사인가? 그래요. 그런 느낌이죠. 네, 이 영화 얘기하면서 인터미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인터미션이 있는 영화를 진짜 뭐 얼마 만에 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야, 다 똑같이 갑자기 인터미션 띡 뜨더니 무슨 네. 뭐 몇 분 후에 뭐 들어오라 이런 얘기도 없고 나 영화 볼 때는 그 밖에 써 있지도 않았어. 아 그래요? 그래요? 나 어디서 봤더라? 나 CGV에서 봤는데 여의도인가? 여의도 CGV에서 봤는데 야, 밖에 써 있지도 않고 15분이란 것도 안 써 있어. 뭐 어디에도 공지가 그 화면에 없었어. 시계 안 가요? 없던데? 그래요? 아니요 화면에 시계 시계가 있긴 아, 있었어. 있었어요. 떠요. 있었어요. 네. 15분이 딱 카운트다운. 떠요. 카운트다운이. 그래? 네. 못 봤는데 나는 되게 뜨더라고. 작게 떴나? 그냥 인터미션이라고만 떠 있던데. 작게 뜨긴 했어요. 그래? 네. 작은 데서 봐서 내가 아무튼 그 인터미션 그 15분 동안 떠 있던 사진이 그 가족 사진, 거잖아요. 결혼 사진인가? 네, 결혼 사진이잖아요. 네. 그거 되게 영리하게 음. 그런 디테일까지도 잘 챙기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그 형태를 이렇게 진짜 기능적으로 네. 잘 사용한 네네. 그런 진짜 잘 만든 건축물 같은 영화라고 생각이 그 들더라고요. 인터미션 전에 일부에서 네. 알고 어떻게 다행히도 그 사진 한 장을 사진 한 장 찾았어 뭐 이러면서 맞아. 이건 내가 갖고 있을게 뭐 이러면서 그 네. 얘기에서 네. 바로 연결돼서 바로 인터미션이 그 사진이었구나.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전까지 목소리만 듣고 네. 실제로 보지 못했던 네. 그 일면식 없는 이 네, 와이프에 와이프. 대한 그리움이 15분 동안 딱 극대화시키는 네네. 역할을 하는데 와 그것까지도 굉장히 영리하게 잘 사용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 그렇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그 아무튼 이 주인공인 에드리안 브로디가 그 벤뷰런 센터라는 거대한 건물을 짓는 네, 이야기가 주요 골자인데 네네. 건물에 대한 이야기도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그리고 미대 오빠시잖아요, 왜 파이님? 네. 네, 미대생으로서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바우하우스에서 그 나왔던 다양한 이 사조들이 그 영화 전반에도 좀 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다이슨의 저기 디자이너 누구였죠? 다이슨이 아니라 브라운입니다. 앞으로도 썩소리들이 펼쳐지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덜어 섞여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디터람스. 네, 디터람스. 네. 디터람스도 바우하우스에서 네, 브라운이요. 기초한 네. 그런 디자인으로 많이 이렇게 네네. 했었고 애플이 그 조너선 아이브가 저도 네. 그 가장 좋아하는 존경하는 네. 디자이너로서 디터런스를 꼽기도 했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독일 그리고 스위스 디자인에서 많은 것들이 이제 파생이 됐는데 네. 그 오프닝 타이틀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폰트도 굉장히 네네. 네네. 그런 타이포그래피도 굉장히 특이한데 네. 뭐 옆으로 이렇게 흐르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것도 그 바우하우스에서 네. 그 많이들 사용됐던 그 얀치홀트라는 네.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래픽 네. 디자이너죠. 네네. 그 그래픽 디자이너가 신타이포그래피를 이제 선언문을 만들면서 네. 이제 그 이후로 생겨났던 이 신타이포그래피 포스터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의 그 레이아웃이나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인트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렇게 횡으로 네. 흐르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놨고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은 이렇게 네. 대각선으로 네, 사선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형태로 만들어놨죠. 물론 그런 것들도 뭐 어떤 하나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네. 그냥 디자인으로 봤을 때도 네. 그 당시에 어떤 그 정서가 확 묻어 있도록 네. 그게 좀 많이 연출을 한 것 같아요. 그 바우하우스는 이제 일단 어떻게 보면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네네. 그런 스쿨이라고 아카데미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 브루탈리즘도 모더니즘의 어떤 한 분파로 볼 수 있는 걸까요? 그쵸. 그 당시에 이제 네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중요한 것, 그러니까 레시스모라고 네네. 하는 네. 그런 명제 안에서 네. 가장 실용적인 디자인을 그 실용적인 것에서부터 그 미를 추구하는 네네. 그런 디자인으로서 좀 나온 건데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모더니즘이라고 그렇죠. 볼 수 네네. 있겠네요. 네. 그러면. 사족을 다 네. 걷어내고 네네. 정말 필요한 것들만 네. 보이도록. 그러니까 뭐 흔히들 뭐 한때 뭐 성수동 카페 해가지고 그 노출 콘크리트 네네. 콘크리트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브루탈리즘 노콘이라고 하죠. 아 그렇죠. 저 노콘 좋아합니다. 네. 네. 뭐 참지. 네. 근데 위험하기도 해요. 혹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사실 뭐 네. 바우하우스니 무슨 뭐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들을 수 있으니까 네. 그냥 내가 볼 때는 이 라슬로가 지었다는 그 부다페스트에 있는 건물들이나 네. 뭐 이런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한 이 벤비런 센터나 네. 이런 것 건물들이 그냥 딱 보면은 최근에 많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 노출 콘크리트로 해서 그냥 크게 지은 네.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 양수리 이런 데 가다 보면 많거든 이런 거. 아 진짜 카페 같은 거 많고 아 네. 맞아요. 뭐 그냥 다 안 지은 카페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그냥 다 노출 콘크리트로 안에도 다 그냥 그렇게 돼 있고 그냥 뭐 크고 넓게 네. 높게만 돼 있고 네. 뭐 그런 건물들처럼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 외장재를 따로 하지 않는 거죠. 안 쓰는 거죠.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영화 보면서 몇 번 컷들이 나오잖아요. 건축물들에. 네. 좀 뭐 어떻게 보면 영화 내용과는 상관없이 건축물의 사진들이 몇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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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그 강남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맞아요. 네.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브루탈리스트 네, 양식으로 그래? 치워놓은 거예요. 네. 고속버스 터미널 그지 같지 않아? 저는 진짜 건물? 되게 그지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건물이.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네. 브루탈리즘. 브루탈리즘에 누래 갖고 좀 이상하지 않아? 아 그래? 그런 거였어? 근데 이 어쨌든 그리고 뭐 이제 종합 경기장이라든가 뭐 이런 잠실 종합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이 나고 교회 회당을 네네. 겸한 이 벤비런 센터 이게 사실 네 채 빌딩을 져야 되는데 이걸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로 만든 거잖아. 그쵸. 네. 근데 이게 뭐 햇빛에 따라서 이렇게 십자가가 탁 드려지는 네. 이 양식은 되게 멋있더라고. 약간 그 안도타다의 뭐그 무슨 맞아요. 교회, 뭐 빛의 교회인가? 네네네. 약간 그거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 안도타다 그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렇죠. 뮤지엄 산이라는. 네, 뮤지엄산도 있고요. 네. 그 저는 거기 가봤어요. 제주도 피닉스 아일랜드 안에 있는 유민 네. 유민 미술관 맞아요. 가봤는데 네. 거기도 네, 거기도 있습니다. 네. 저도 거기만 가봤네요. 네. 뮤지엄 산은 안 가봤는데. 저도 유민 미술관 한번 가봤어요. 네. 네. 거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가까운 데서도 좀 네네. 감상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리고 그 십자가 형태는 사실 안더타다오의 디자인을 네. 따왔다고 모티브, 봐야겠죠. 네, 봐야겠죠. 그런 네. 거야? 네. 네네. 그 제임스 터렐 뭐 작품이라고 했는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묘한 아이러니가 느껴지는 게 보세요. 브루탈리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장재도 다 덜어내고 굉장히 솔직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건축 양식이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제작비가 덜 들 거 아니야. 다른 건물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쵸. 외장에 들어가는 영화에도 나오죠. 네네. 제가 그러니까 이 에드리안 브로디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라즐로 입장에서는 그래도 건축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만든 디자인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채를 한 채로 만들기도 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쪽에서의 자본가 그룹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더 깎으려고 네 그랬던 그런 아이러니 그러니까 예술가와 그 자본가의 어떤 대립들을 이런 것들을 네네.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뭐 브루탈리즘이 영화에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게 네. 그
에이디언 브로디, 그러니까 라즐로의 삶 자체도 그냥 그를 단순한 어떤 피해자나 뭐 이런 것들로 보지 않고 그의 어떤 만행들도 네. 그냥 여과 없이 좀 많이 보여줘요. 맞아요. 뭐 마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창가에서 네. 예, 빠져나오지 못하는 네네. 못하는 그런 네. 모습들도 만행이야. 보여주고. 사람이 약하는 건 뭐 사실 나도 좋아 그러니까 뭐 옹호할 수는 없는데 뭐 사람이 이렇게 핵무새에서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싸우다 보면은 사실 아마 네 그것 때문에 그랬던 네. 것 같겠죠.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코가 부러졌다고 하잖아요. 네. 기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마약을 사용하는 그런 설정이죠. 네. 나중에 멀쩡한데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마약에 한번 맞들려갖고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서 은근슬쩍 그 사창가에서 은근슬쩍 그 알려주는 게 남자도 있는데 저 얘기 생각 있냐니까 네네네. 그쪽으로는 약간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뒷문을 그냥 이렇게 열려버리죠. 약간 또 에드리안 브로디가 생긴 게 약간 그쪽으로 그쪽이 이상파 쪽으로 약간 생기긴 했죠. 난 잘 모르겠는데. 뒷문 어쨌든, 출입을 허용할 것 같은 느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가 참 그러니까 그 자본가나 네. 자본주의에 이 유린당하는 모습이 그 강간당하는 씬으로 맞아요. 되게 함축적으로 그렇지.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명징하게 보여주는 나는 것 이렇게 같아요. 막 척척하면서 이렇게 아랫돌이 내리는 소리가 나잖아. 네. 근데 뭐지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꽂길래 이게 시간상 저거 안 되거든. 사실 좀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보면서 저게 지금 강간을 하는 거야. 뭐야? 약간 이러고 있는데 그냥 끝나더라고. 그래갖고 미순가 싶었는데 나중에 그 펠리시티 존스 말로 해버리더라고. 그래갖고 했구나. 근데 좀 약간 일부러 약간 아리까리하게 만들었나?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 그런 같기는 것 해요. 같아요. 좀 예. 멀리서 앵글도 되게 멀리서 잡기도 했고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일부러 아사무사하게 만든 게 그 나중에 누구야 벤비런이 여기서 실종되잖아. 그 말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지도 약간 좀 안 나오죠. 모호하잖아. 네, 애매모호하게 근데 나오죠. 상황상 그럼 그날 밤 몰래 빠져나가서 약간 그 건물에서 생을 뭐 스스로 마감한 것 같은 뉘앙스를 보여주긴 했는데 그것도 사실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그렇죠. 근데 참 영화가 독특한 게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또 이제 점프를 해가지고 80년대 점프를 해서 그 뭐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장면 거기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행사에서 라즐로의 단독 뭔가 관이 있는 거잖아. 네. 그런 걸 보여주면서 정말 이게 실존 인물인 것처럼 하는 생각하게 하는 뭔가 그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들도록 그런 느낌이 들도록 영리하게 구성을 했죠. 그것도 참 영리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반전이라면 큰 반전인 게 마지막에 그 비엔날레에서 그 조카가 얘기를 해주는 게 그 뭐 이 건물의 형태나 뭐 천장 높이 이게 정확하게 뭐 형무소에 갇혀 있었던 본인이 갇혀 있었던 그 독방 셀의 형태를 그대로 구현을 한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그러니까 내가 좀 뭐지 싶었던 게 약간 거기서 느끼는 약간 배신감이랄까? 내가 자본가는 아니지만 약간 자본가의 마음에 약간 좀 거기서 빙의했어. 씨발 내 돈 갖고 저 개새끼 뭐 한 거야? 약간 자기를 위한 예술을 한 거야. 그니까 혼자 내 돈으로 돈은 내가 됐는데 이게 새끼들이 어디서 뭐 결국 네 예술 한 거 아니야. 사실 맞아요. 네. 물론 마지막 결과물이 보기 좋았어. 하지만 결국은 얘가 한 거는 예술이 다는 아니었던 거잖아. 그거를 그 메시지 본인의 고통 이거를 그런 식으로 예술로 승화시켜서 표현하고 싶었던 게 정말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근데 뭐 남의 돈으로. 그러니까요. 저는 그 장면으로 인해서 이 영화의 메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폭력성에서 이어지는 어떤 허무 맥락을 좀 알게 된 거예요. 그 건축물은 라즐로의 건축인가 아니면 벤브런의 건축인가? 벤브런 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벤브런이 이 건축물 내가 지었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어떤 디자인하거나 설계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라즐로가 한 거기 때문에 라즐로의 그 트로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사실 역사가 네. 기록하는 건 네. 라즐로지. 네, 그렇죠. 그 라즐로의 스토리로 음. 다 기록이 되겠지. 네. 그래서 어떤 자본의 어떤 그 허무함? 네, 허무함 그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돈 있으면 이렇게 쓸데없이 이런 거 하면 안 돼. 트럼프처럼 씨발 트럼프 타워 딱 져갖고 그냥 뭐 임대료나 받아먹고 대대손손 잘 사는 게 최고야. 뭐이씨 예술하려 그래. 근데 모든 디자이너들이 사실 네. 이런 것들을 다 해요. 자신의 어떤 표식 같은 것들을 네. 그런 것 일종의 같아요. 뭐 이스타에그 자본을 네. 자본을 그럴 것 물론 같아요. 자본가는 돈을 쓰지만 디자이너는 자기가 음. 할 수 있는 어떤 창작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그러니까요. 이제 충족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디자이너들이 네. 자신의 어떤 그 표식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파이님한테. 파이님이 디자이너니까. 네. 그러면서 생기는 어떤 일말의 죄책감이나 이런 건 없나요? 죄책감이랄 게 없는 게 왜냐면 왜냐면 남의 돈으로 자아실현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보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음. 그 일단 오더 자체가 네. 그 오더 자체는 완성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더가 100을 오더했는데 100 네. 이상 하면 사실 그러니까 파이니가 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고 우리 질문이 뭐냐면은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100을 오더했는데 100 이상 해줬으면은 돈값 했으면 된 거 아니냐. 근데 거기서 나의 예술적인 만족도와 뭐 인장을 그냥 인장을 거기다가 담는 건 그거는 아티스트의 자유이자 권리일 수 있다. 이것까지도 난 인정할 수 있겠어. 네네. 근데 결국은 돈이 없으면은 이런 모든 프로젝트나 작품은 예술 작품이 예전부터 공동 작업이었잖아. 미켈란젤로 시절부터 네, 그렇죠. 예술 작품이란 건 다 공동 작업이었지. 네. 1인이 할 수 없는 거니까 당연히 자본가가 개입이 돼야 되고 네네. 그 뭐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뭐 파이니가 그럴 일은 없지만 어떤 작업을 의뢰 받았는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일베 로고 새기고 네. 뭐 페미 애들이 뭐 하는 것처럼. 손가락하고 네. 뭐 그거하고 예술가의 지금 뭐 라즐로 이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선상에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내 말은 정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아까 자본가의 빙의에서 씨발 하면서 열을 받았던 이유는 이거에 자본을 댄 거는 사실 벤 뷰런이고 네. 그리고 기독교 자본이 또 들어갔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의 네. 이걸 담아서 예배당을 회당을 할수 만들어야 있는, 네. 된다. 그래서 네네. 그 커뮤니티에 자본이 들어갔고 네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이 라즐로가 구현한 거는 자신의 뭐 고통 받았던 뭐 그 유대인에 대한 탄압에 대한 어떤 그 모뉴멘트를 만들고 거기다 플러스 유대교적인 기독교 자본으로 유대교의 회랑을 어떻게 보면 지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벤비런이 자살한 걸로 추정되는 그날 이렇게 마지막에 그 대리석 위로 떨어지는 십자가가 네. 그게 기독교에서 쓰는 십자가가 아니고 네네. 그게 뭐야 나 찾아봤는데 형식으로 그러니까 보여주죠. 네. 일반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네네. 그것보다 조금 더 그냥 정사각형 네모에 가까운 난 그게 유대교 십자가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 그런 것도 다윗의 별? 아니, 다윗의 십자가? 약간 뭐 그런 베드로 십자가. 베드로 십자가야?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이건 너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갔으면 나는 이거는 좀 선을 넘은 정도를 넘어섰다. 뭐 그렇게 라는 굉장히 이제 느낌이 프로파간다적인 메시지까지 함축을 하고 있다면 뭐 나중에 이게 이런 의미들이 밝혀진다면 그쵸. 뭐 따져 물을 수는 있겠죠. 네네. 근데 어쨌든 그 어떤 이 아티스트의 창작력을 내가 돈 주고 산 거니까 그 표현하는 방식까지 그걸 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오더가 일어나면 다 검토를 받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자본을 댄 사람한테. 네. 그래서 그런 검토까지 받은 이후에는 네. 사실은 그 이후에 막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했냐라고 따져볼 수도 없는 거라서 그리고 또 이것도 사실 의미를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거라 이거는 이제 조카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건데 뭐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또 뭐 어머니 그 뱀뷰런 어머니의 그렇죠. 뭔가 그리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라고 해버리면 또 그냥 끝이죠. 끝나는 거라서 네. 사실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죠. 근데 제 말은 이제 그 어떤 디자이너든 네. 자신만이 어떤 시그니처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 방식들이 있죠. 있고, 당연히. 네. 그런 것들은 창작에 네. 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네. 이렇게까지 어떤 음. 막 프로파간다적인 그런 의미를 다 넣는다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 말은. 근데 그래요. 자신의 시그니처는 다 들어간다. 네. 뭐 이 정도 얘기로.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보통 이제 그 오더를 내리는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네. 그 전작들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의 시그니처나 인장들을 보고 오더를 내리는데 사실 예술가 입장에서는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뭔가를 그렇죠. 네. 네. 또 다른 시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네. 오는 어떤 상충되는 대립 이런 것들도 영화 내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더라고요. 네, 네. 아, 제가 약간 좀 흥분해서 자본가의 입장에 대변해서 네. 근데 거기서 내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야, 이 영화가 그 뭐야 결국 다 봤는데 이 반전이 밝혀졌던 반전이 살짝 내가 좀 우아가 아니고 응? 이러면서 약간 근데 기분이 나빴다고 한 것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갖고 서로 되게 격하게 감정이 충돌하는 것도 잘 만든 영화라서 그런 것 같아.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다양한 네. 레이어가 존재하고 네. 논쟁을 일으킬 만한. 맞아요. 근데 저도 사실 뭐 이제 카페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예전에 막 컨설팅도 하고 인테리어도 해봤거든요. 남의 가게 인테리어도 해보고. 네네. 그럴 때 사실 이렇게 정해진 예산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내가 가져가야 할 마진을 좀 포기하더라도 이건 좀 구현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네. 조금씩 다 네. 그런 생각은 있을 거예요. 좀 더 그 창작에 대한 어떤 네네. 그 나의 어떤 자존심 같은 거잖아요. 네. 결국 이게 아웃풋으로 나타났을 때 결국 내 이름도 거기에 달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 네. 같은 게 좀 더 네. 많이 들어갈 수밖에 그런 없죠. 건 또 인정을 해야 된다는 뭐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영화를 진짜 어느 쪽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가 얼마 전에도 리얼 페인을 했었고 네. 또 이 영화에서 정말 다양한 레이어가 있지만 이 유대인에 대한 뭐 핍박과 거기에 대한 뭐 시오니즘으로 대변돼 여기서 뭐 조피아 조카 같은 경우 정확하게 네.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감독은 그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유대인을 네네네. 비판한다? 네네. 아. 시오니즘. 저도 그쪽으로 보이긴 했어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 그런 회고하는 장면으로서 좀 약간 우화적으로 그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오니즘, 그러니까 조카 딸이 네. 조피아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로 가려고 한다라는 얘기 들을 때부터 뭔가 좀 이거는 그거를 약간 옹호하는 느낌인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에 뭔가 애매모호했던 게,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또 달라요. 조피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 정착을 한 느낌으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라슬로는 남들의 어떤 건축을 집을 지어주고 건축물을 만들어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확한 정착지가 없어요. 계속 유목민 그쵸. 생활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점에서도 보면 이 시오니즘과 대변되는 그 유대인의 그 떠돌이 삶을 그 좀 대변해 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조피아가 그 비엔날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우리에겐 과정이 아니라 목적지가 중요했다라는 연설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때 이제 1980년이 되어 있죠. 1980년에 라줄로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 걷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조피아가 말을 하지 못하고 에르제벳이 걷지 아, 못했던 네네. 그러네. 그런 두 명의 어떤 상흔을 네네. 모두 그대로 떠안고 갖고 있는 있죠. 거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어떻게 보면 이 라질로의 성취를 조피아가 뺏어가면서 그가 남긴 어떤 그 메시지를 왜곡해서 그 자리에서 공표하는 느낌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난 그쪽으로는 생각 못했는데 듣고 보니 그러네. 그럴듯하네.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오던 물론 배우도 바뀌었지만 그 전에 조피아의 네. 뭔가 말하는-거나 이런 스탠스하고 너무 다른 달라서. 맞아요. 연기를 하더라고. 맞아요. 그 어쨌든 몇십 년 후에 조피아 역할을 하신 분은 그래갖고 나도 쟤는 왜 말을 저렇게 하네 약간 좀 많이 변했네란 느낌이었는데 정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브루탈리즘이라는 게 네. 그 이 라즐로 그러니까 유대인 남성의 그 모든 역사 그리고 슬픔 그리고 뭐 형무소에서 당했던 어떤 상흔 같은 것들이 네. 이 모두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네. 이 건물에 녹아 있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정반대로 이제 과정이 아니라 그쵸. 목적지가 중요하다라는 네. 되게 그 중의적인 얘기를 하죠. 네. 실제로 브루탈리즘이라는 건축 사조가 나오게 된 계기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건물을 다시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물자는 부족하고 하니까 네, 또 건축 자재들은 자재가 부족하고 하니까 건축사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가장 값싼 콘크리트로 만든 그런 사조라고 빠르고 하니까 튼튼하게 빨리 지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 낳은 그런 건축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거마저도 뭔가 그 철근과 콘크리트가 네.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철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이제 부흥할 때 뭔가 토목이 막 부흥하고 이런 시기에 굉장히 많이 쓰인 이 건축 자재라고 그 영화 내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미국으로 대변되는 이 철근과 그런 값싼 하층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콘크리트 재질이 합쳐가지고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건축 자재에서까지도 이 그 시대적인 어떤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자재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대리석까지도 나오잖아요. 대리석 자재 또한 이제 그 이탈리아의 채석장에서 가져온 건데 그것도 이제 뭐 나치와 싸웠던 그런 뭐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곳에서 가져왔으니까. 야 거기 멋있더라 산. 진짜 멋있더라. 카라란가 거기. 거기 실제 존재하는 데겠지? 존나 멋있던데. 좀 궁금하더라고. 가기에는 엄청 위험할 것 같은데 야 한번 나중에 막 다크 투어 이런 거 있으면 가볼만 하지 않을까요? 와 멋있던데. 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AI를 뭐 사용했다는 이슈가 있어요. 참. 나 사실 내가 썼는데 잘 몰라. 아 그래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이 주인공이었던 라즐로와 그 에리자벳의 헝가리어 대화에 아무래도 이 배우들이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를 주로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어설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헝가리어를 하는 부분만 그걸 AI 목소리로 해서 입혔다라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거의 뭐 윤리성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AI를 또 영화에 이렇게 하는 게 한 게 맞느냐.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그거 갖고 뭐라 그래라고 하기에는 또 근데 AI에 대한 워낙에 공포가 심하니까 뭐 그게 문제될 정도인가? 야 그럴 거면 블랙팬서 이런 거 우리나라 말할 때는 막 한국말 족같이 하면서 뭐 왜 이런 거는 이렇게 신경을 써? 저는 차라리 이런 게 어떻게 보면 AI를 잘 활용하는 나도 잘 활용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방식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에서 나온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카데미에 일단 후보가 올라 있는 상황인데 그 아무래도 고지식하기로 유명한 아카데미가 이런 이슈를
등에 업고도 이 영화에 상을 줄지 안 줄지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볼 이슈가 수가 될 있을 것 만한 같아요.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좀 잘 되려니까 네. 일부러 더 약간 노이즈 마케팅식으로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터트린 있어. 느낌이 좀 있어요. 아카데미가 그동안 좀 이렇게 하락세를 좀 걷고 있었거든. 이런 걸로도 한번 좀 이슈가 돼보려고 그럴 수 하는 있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아카데미가 작년에 뭐가 저기였죠? 작년에 네, 작년에 그 최우수 작품이 뭐였죠?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전혀 안 나네. 기억 안 나는데 찾아보죠. 나는. 아카데미. 왜냐면 네. 올해는 브루탈리즘이 할 것 같아서. 그래? 제가 네. 그 뭐 에밀리자 페리즈? 근데 뭔가 딱 상주기 좋은 영화 같긴 해. 딴 거 안 봤지만. 작년에 오펜하이머였나? 오펜하이머가 싹쓸이했죠 거의. 그랬구나. 네네. 이번에는 뭐 아누라, 뭐 컴플리트 언노운, 콘클라베, 듀운, 에밀리아 페레즈, 서브스탄즈, 서브스탄즈. 뭐이 정도 있네요. 네. 좀 골고루 받겠네. 하나가 싹 쓸 것 같진 않은데 듀운도 받고 뭐 얘도 받고 네. 뭐 서브스탄스도 몇 개 받고 약간 뭐 그럴 것 같으네. 네. 이번 그 아카데미 그 수상 네. 후보작들이 네. 꽤 괜찮은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콘클라베도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우리 특집 한번 해야 특집을 되나요? 한번 하시죠. 어떻게 보면은 장르적인 면에서나 뭐 이래저래 되게 다양성과 뭐 네. 흥행성도 다 이 정도면 골고루 겸비한 것 같아. 아카데미 치고는. 네. 사실 대부분 아카데미 작품들 보면은 좀 예술성은 좀 떨어지는 영화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좋네. 그리고 뭐 약간 수상도 편중되게 되는 경우도 꽤 많고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뭔가 좀 고루고루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것도 좀 그렇군요. 기대되고. 이 영화 음악 너무 세지 않았어? 그 막 좀 지나치게 시끄럽고 또 내가 또 사운드에 예민하지. 그러니까 이 막 그 클래식 음악 같은 건데 네. 엄청 시끄럽게 막 틀어갖고 난 뭐 약간 장르도 되게 베이스가 모르겠으나 강조된 현악기 음악들이 많이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 액터들의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엄청 좀 이렇게 불안한 사운드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써갖고 좀 힘들던데 영화도 길고. 저는 되게 그 약간 모던한 근현대 분위기를 내주는데 되게 좋은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양한 다른 뭐 필름으로 찍는 거라든지 뭐 아니면 의복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좀 그 역할을 하긴 했는데 음악이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음악도 그렇지. 또 의상이 너무 좋더라. 네, 의상도 진짜 좋더라. 일단 이 에드리언 브로디가 그 모델이잖아. 네 맞아요. 모델 출신이죠. 빨이 잘 받아.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꼬리가 그 좋아. 에르메네즈도 제냐. 제냐. 예전에 한참 유행하던 제냐 모델을 되게 오래 했어. 그래갖고 그 그지로 나올 때도 보면은 코트 입고 있는데 존나 멋있어. 꽃그지야. 꽃그지야 진짜. 맞아. 네. 그래요. 그리고 뭐 그 상대였던 벤 뷰런의 의상들도 굉장히 그 미국 그때 부자들의 느낌을. 넥타이는 계속 그지 같은 거 같은데. 그래 나도 그 아들도 그렇고 넥타이가 좀 눈에 거슬리긴 하더라. 약간 꽃 모양 계열. 근데 그 아들도 그런 넥타이 매고 아버지도 넥타이 그런 거 매는데 그러니까 의상은 다 괜찮은데 넥타이가 그지 같더만. 그 배바지 스타일. 맞아. 배바지 스타일 그거는 약간 의도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럽 미국의 그 약간 스윙 음악 나오던 그 시절 빅밴드 계열의 그때 많이 입던 스타일인 것 같은데 이 라즐로는 그런 걸 안 입어. 근데 맞아. 라즐로는 그냥 유럽 스타일로 입는데 얘네 미국 부자들은 딱 그 미국 스타일로 입고 뭐 그런 것도 다 의도했겠지. 그 사촌으로 나왔던 아틸라의 부인 되게 이쁘지 않았나요? 너무 이쁘던데.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거 약간 처음에 나오자마자 뭔가 있겠다. 뭐 있다. 사고 한번 난다. 이 새끼들. 자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래? 대표님. 네. 뭐 자짜스로 가나요? 네. 일단 그
아틸라? 네. 밀러? 그 밀러로 나오잖아. 그렇죠. 밀러의 아틸라 밀러. 이름 개명한 아틸라 네, 밀러로. 네. 그 아틸라의 와이프가 너무 예뻐. 맞아요. 근데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밀러는 골아 떨어져 있고 그 부인이 출근됐다고 남편한테 구라친 거잖아. 네. 그런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 난 좀 한번 슬쩍 출근된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근데 라슬로가 보면은 그 오줌을 싸잖아. 욕조에다가 오줌 싸잖아. 근데 그걸 이렇게 부인이 이렇게 보고 앉아갖고 쓱 보고 있잖아. 카페트에다 안 싼 게 어디야. 그치. 이거 약간 라슬로가 뭐 변기 놔두고 왜 굳이 욕조에다 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둘이 친한 사촌이었잖아. 아틸라하고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지. 신체의 비밀에 대해서 저 새끼 코가 괜히 큰 게 아니다. 아니다 소추. 아 그래? 그러니까 아틸라가 아. 생긴 거는 되게 남성스럽게 생겼고 등치도 크고 이래갖고 되게 좋을 줄 알고 결혼했는데 꽂춘 쿠키 이렇게 딱 까봤는데 그냥 까꿍 이런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 불만이 많은 거야 이 부인은.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항상 막 옷도 엄청 항상 이렇게 잘 입고 양장을 이렇게 옷 입은 거나 헤어스타일이나 항상 공을 들이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함이 내면에 있으신 분이야. 그걸 또 라슬로는 한 번에 딱 알아보고 그냥 한번 꽃 한번 쓱 보여줬다. 그러면 이 아틸라가 약간 자격지심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지. 자격지심은 있는 거네. 그러니까 나는 그 오드리랑 라슬로는 오드리.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아. 대단한 일은 없었어. 별일이 없었어. 맞아. 근데 아틸라가 괜히 둘이 막 춤추라고 막 안 춘다 그러는데 한사코 안 춘다 그러는데 자꾸 가서 추래. 그래서 일부러 빌미를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약간 쫓아내 나중에 좀 쫓아낼까.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 아틸라는 본인이 자격지심이 있는 거지. 왜냐하면 나 소추니까. 그러니까 이 내가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라슬로 대충 걸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굳이 이렇게 피지컬 컨택을 시킨 거야. 그렇게 가까이 춤을 이렇게 붙으면은 이렇게 당연히 또 이렇게 딱 닿지 않습니까? 그쵸. 라슬로 또 지금 얼마나 상태가 궁핍해. 네. 바로 그냥 불끈불끈 하는 거지. 의도했다. 그래서 아틸라는 약간 와이프에 대한 시험 플러스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일종의 테스트였는데 네. 결과는 fail. 또 있나요, 짜짜? 아니 저는 이 조피아 역할 맡았어요. 소피아. 네네네. 이름부터 조피아잖아. 아니 근데 이 배우 네. 해리포터 너무 닮지 않았어요? 해리포터? 난 약간 이렇게 보는 같은 내용 게, 해리포터를 너무 닮은 거야. 난 그런 생각 못 했는데 그러네. 깜짝 놀랐어. 레드클리프. 네. 근데 이 조카 역할, 그러니까 조피아랑 네. 그 가이피어스 벤 뷰런의 아들 해리. 나도 그거 써놨어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조피아랑 근데 해리. 그러니까 영화 내에서도 의도적으로 좀 연출이 된 것 연출이 된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호숫가에서 네네네. 조피아가 조피아가 수영을 팔 담그고 수영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네. 해리가 술 취한 상태로 이렇게 쓱 찾아와갖고 막 임마 막 하잖아. 술주정 하잖아. 그러고 나서 거기서 그냥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처럼 하더니 그냥 점프하죠. 점프했는데 네네네. 다시 그냥 별일 없이 그냥 둘이 이렇게 둘이 걸어와요. 걸어오잖아. 근데 옷을 추스르면서 온단 말이야. 해리가 술이 취했었는데 멀쩡해져 있어. 그래. 그러니까 무슨 내 일이 생각에는 있었구나. 해리가 살짝 해장. 성추행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우습게 본 거지. 나 헝가리 조피아야. 조피아한테 아주 그냥 쪽 빨렸다. 이 새끼가 합성어다 내가 조피아. 조피아. 마피아랑 그렇지. 새끼야. 내가 그 오스트리아에서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이러면서 오히려 당했다. 까불지 마라. 너 같은 놈들 여럿이 덤벼도 뭐 여기까지 한둘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또 아픔이니까. 아니 그
저기 아들 역할 이 배우가 딱 등장할 때부터 관상이 관상이 쌍놈 새끼더라고. 바로 욕 나오더라고. 이 새끼 내가 아는 오창석이 닮았던데. 똑같이 생겼어. 나 처음에 나올 때부터 야 이거 오창석인데. 오창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요. 오창석 평론가 뭐 많이 아실 텐데. 오평. 네. 그 사전 남천동에 나오는 친구인데 똑같아. 아니 쌍둥이로 나온 그 배우도 괜찮은데. 여자 배우. 네. 그 스테이시 마틴이라는 배우인데 네. 이분이 저기를 나왔어요. ним포매니악이라는 그 유명한. 그 유명한 아니 거기서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거기서 어린 조 역할을 엄청 하죠. 엄청 하지. 그래? 네. 어린데? 님폰데. 그러니까 ним포매니악이 아예 이 뭐라 그러죠? 성욕 성욕에 그치. 대한 영화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 주인공으로 나왔던 이 조라는 역할은 뭐 거의 유아기 때부터 막 난리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여자 말하는 거지? 여자, 그 여자 딸, 여자 쌍둥이. 쌍둥이 여자. 또 딸. 오케이. 그분 그러니까 낯이 근데 어디서 봤더라 ним포매니악 싶더니, 하겠습니다. ним포매니악에서 나왔어요. 근데 ним포매니악 뭔가 야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잖아요. 네. 바로 꼬무룩됩니다. 진짜요? 네. 그뭐 야하려고 보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치. 제가 한번 라스폰트리의 감별해 보겠습니다. 네, 영화라서 네. 보다가 아마 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네. 저는 뭐 끝까지 보고 네. 되게 인상 깊게 본 영화라서. 그래요. 이 영화 참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너무 진짜 좋죠. 언제 봤지? 일요일 저녁에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됐잖아요. 네네. 일주일 근데 동안 관이 너무 없더라. 관은 좀 없었는데 여운이 계속 가시질 않더라고요. 계속 생각나고 맞아요. 그랬던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그러니까 뭐 상징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상징이 이 트라이시클이거든요. 네. 계속 이제 3, 세 가지 네. 그러니까 삼각대로 뭔가 계속 이 구도를 갖추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트라이시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본 바로는 그 이제 라즐로의 뭐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이제 트라이시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가 한동안이라도 정착할 수 있는 어떤 네. 그 구도가 3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이제 벤뷰런과 라즐로 그리고 그 같이 일하는 인부 흑인 네. 노동자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의 삼각편대가 되는 느낌이 들었고 그 뒤로는 이제 가족이 넘어오면서 또 가족 안에서 이 삼각편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았고 거기서 그 아틸라하고 걔들도 얘기하잖아. 우리 셋이서 트라이스클이다. 네네네. 네.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일단은 뭐 네. 3? 트리니티라는 말도 있듯이 네. 네네네. 뭐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안정적인 숫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건축학적으로도 네네. 네. 그러니까 이 영화랑 연관돼서 뭐 생각했던 건 아닌데 봤던 건 아닌데 이 의자의 다리가 4개잖아요, 보통은. 네. 근데 이 4개인 의자는 굉장히 평평하지 않으면 굉장히 삐그덕거려요. 그런데 이제 의자의 다리가 3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에서도 놓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학적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기둥이 3개인 게 굉장히 안정적인 구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서 따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되게 이 3에 집착하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라즐로가 했던 이 결과물들도 결국 3가지거든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런가? 처음에 의자, 네. 그리고 서재, 네. 그리고 이제 브루탈 그 문화센터, 네네, 벤뷰런 센터 이렇게 3가지로 네. 함축이 되고 그 자재들도 뭐 콘크리트, 철강, 대리석 이런 식으로 네. 꼭 3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네. 그 구도를 끝까지 이렇게 고수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브루탈리즘의 건축 양식들이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건축들은 대부분 벽이 지붕을 지탱하는 네.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브루탈리즘부터 모더니즘부터는 시작된 게 키스톤. 기둥이 생겼죠. 키스톤을 네, 키스톤을 박아놓고 네. 하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여기가 의미가 좀 맞닿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그런 게 좀 그러니까 건축적인 그러면 건축적인 의미 의미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모든 것들을 이제 안정적으로 지탱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직업 윤리 같은 그런 직업관이 어떻게 보면 가치관을 형성하는 그런 느낌도 있겠죠. 네네. 그래요. 다양한 다양한 메타포들도 많고 엄청나게 많이 숨겨놓고 때려놓은 것 같아. 그냥 보이는 것도 많고 잘 보이지 않는 음악 선정한 거 이런 것들까지 다 신경 써서 했을 것 같아. 그냥 만듦새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저는 이 브래디 콜베 감독의 콜벳이야 콜벳. 콜벳? 그 콜벳 자동차. 자동차 콜벳이야. 그거야. 이 감독의 차기작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줬던 것처럼 5점 만점, 꽉 찬 5점으로 꽉 찬 5점.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이님은요? 저 할까요? 아무래도 제가 본 지 2주가 됐거든요. 그때 줬던 이제 별점이 4점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곱씹을수록 계속 뭔가가 우려져 나오는 그런 영화 같아요. 하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상징들이나 그런 레이어들, 의미 메시지적인 레이어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겹겹이 쌓여 있고 그래서 뭐 신예 감독이라 제가 약간 좀 낮게 보는 경향도 있었고 그리고 이 시온주의에 대한 해석을 제가 좀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지금 와서 좀 생각해 보면은 4점보다는 좀 더 높은 점수이지 않을까. 그래서 4점, 5점, 4.5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 영화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 안정적인 숫자 3점을 고수할까 하다가 사실 저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좋고 잘 만든 영화 같긴 한데 결국 그 유대인 그러니까 프로 유대 반유대인지 뭐 친유대인지에 대한 그쪽에 좀 뭐랄까 감정선을 거기다가 놓고 봐서 좀 약간 흔들흔들하고 봐서 좀 애매했었던 것 같은데 다 보고 나서 내가 느꼈던 메시지는 그거였어. 오히려 시오니즘하고 관계없이 뭐든지 과한 거는 안 좋다라는 메시지를 감독이 주려는 것 같아서 내가 써놨거든 그렇게. 과유불급. 근데 과한 건 안 좋다. 과도한 예술적 재능. 아니면 과도한 고통. 돈도 아니면은 많으면 안 좋다. 아니면 과한 부. 진짜 실제로 나 그렇게 써놨어. 지나치게 많은 부도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을 파멸로 이끌기가 쉽다. 예술적 재능도 너무 과도하면 여기 보면은 예술적 재능이 과도한 라슬로 나오고 또 인간으로서 겪으면은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의 과도한 고통을 겪었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에 취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뭐 폭력적인 성향도 나타나고 뭐 그렇게 자기 인생을 파멸하기도 하고 벤비런 같은 경우는 사실 과도한 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뻘짓을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벤비런 센터 짓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과도한 게 인간을 파멸로 이끈다는 그런 메시지로 나는 보였어. 그래갖고 역시 맞아 과도한 건 안 좋아. 그러면서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큰 행운인 것 같다, 행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 생각이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이 평범한 일상을 파괴하려고 했던 윤석열 개새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했으면 우리가 겪었을 그 참혹한 그런 미래가 여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보여주는 거잖아. 잡혀가서 뭐 죽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고문당해서 지금 이 시점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란 말이야. 고문당하고 막 진짜 상상도 하기 싫던데. 강간당하고 막 실제로 그렇게 됐을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약간 3단 논법이 됐는데 새삼 윤석열 개새끼 점프를 확 뛰어갖고 그렇지. 윤석열 대가리 한 대 빡 때리는 걸로 되네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과도한 뭐든지 과한 건 안 좋구나라는 메시지로 읽혔고요. 네. 그래서 뭐 근데 나는 좋은 영화인지 한 번쯤 더 볼까 싶기도 해. 좀 약간 내가 많이 놓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그래서 네. 많이는 못 줄 것 같고 나는 최초로 네. 존나 낮게 3.5. 3.5. 3.5.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 얘기만 한번 하고 넘어가죠. 이 영화 만약에 OTT로 나온다면 네. 인터미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죠. 네. 그냥 15분 그냥 그대로 네네, 그대로 그대로 띄워놓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러닝 타임에 속해 있는 거니까 있을 것 같죠. 영화적 장치를 네. 되게 잘 썼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브루탈리스트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뭐 저희- 얘기하려면 네. 사실 뭐 더 많이도 할 더 수 많이 할 수 있는데. 있죠. 네. 자짠 얘기도 사실 네. 하려면 많은데. 그러니까 청취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영화 보시고 굉장히 네. 많은 그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음. 댓글이나 사연으로 좀 보내주시면 네, 자신의 감상을 네. 또 한번 남겨주시면은 네. 아니면 저희가 네. 뭐 다루지 못했던 어떤 네. 해석이나 그렇죠. 네, 다양한 시각들을 좀 알려주시면 네. 또 다음에 한번 소개해주는 걸로 네. 또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영화 테마로로 네, 테마로 애니메이션 드디어 네. 테마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기로 했습니다. 네, 드디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다녀온 이 애니메이션인데 네. 그리고 테마록이 한번 전망했거든요. 영화로? 나는 기대 하나도 안 돼 지금. 아, 아직도 기대가 하나도 안 돼. 기대하지 마세요. 네네. 기대하지 말고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테마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